헤이그 특사를 교과서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헤이그 특사는 실패했습니까? 이들의 정신이 무너졌습니까? 아브람 카이퍼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조선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가장 복음과 부흥이 뜨겁게 일어난 나라가 되었고요, 전 세계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문전박대 받았던 그 나라에서 100년 만에 정확히 그 헤이그 특사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규 작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감사 특밤 때 왔을 때는 이제 간증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엄청 떨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수많은 분들 앞에서 이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긴장이 됐었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간증이 아니라 강의잖아요. 강연이기 때문에 안 떨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떨리네요. 이게 확실히 강대상이 갖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주제를 잡았던 것은 거의 올 한 해 동안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특히 지도자의 책임, 리더의 책임, 리더의 헌신, 리더의 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셨어요. 1905년도에 있었던 한 가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교과서라든지 혹은 방송에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도자의 책임, 리더의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리더들은 주파나를 튕기면서 국가를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배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좀 소수의 영들이 많이 좀 조명을 받았었고, 을사늑약하면 우리는 을사오적, 이완용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기억하는데, 그 뒤에 이면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어떠한 잊혀진 영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의외로 잘 모릅니다. 당연해요.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도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 관련 전공자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드리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날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사실 너머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느꼈던 감정과 제가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70분 동안 다 쏟아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905년 11월 17일에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그 당시 우리나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모든 장관들이 을사늑약을 기념하는 축하 사진을 찍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서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이 귀족 자기를 받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받게 됨을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완용과 박재순의 사진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영환부터 조병세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비슷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인데 나는 국가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자결을 선택합니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르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서를 남기고 조상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내가 국가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 방법이 더 이상 없다. 자결하겠다 하면서 유서를 쓰고 다 자결을 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자살 미수도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을사늑약이 일어났던 현장에서 한 명의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은 훗날 헤이그 특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상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상설은 을사늑약의 증인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대를 하다가 끌려가서 창고에 갇혀 있었고 그 창고 문 앞에 일본 헌병이 총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상설은 현장의 증인입니다. 그 이상설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자 어떤 상소를 올렸냐면 우리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신하가 왕에게 나가 죽으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게 이상설이었습니다. 저 상소를 올릴 때 이상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황제가 죽으면 다른 충신들처럼 폐하가 자결하면 이 땅에 한 명 한 명은 힘이 없겠지만 이 조선 팔도에 있는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병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가 죽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정말 따랐던 친한 형이었던 당시 육군 참모총장 직급이었던 민영환의 장례식이 열렸고 그 장례식 때 이상설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못 참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장례 행렬을 가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워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일본의 그 총칼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김구의 백범일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참찬 이상설, 참찬은 차관입니다. 차관. 27살에 차관이 됐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 이상설이 자결을 시도했고 인력거에 끌려가 백성들한테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때 호송되었던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상설을 포함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치료했던 그때의 의사, 간호사가 조선 최초의 여성 간호사, 조선 최초의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10년 뒤에 모두 다 대다수가 독립투사가 되었고요. 그들 출신 세브란스 의전과 경성 의전 출신들이 대다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시대였길래 대체 의사, 교수, 학교 총장 이랬던 사람들이 왜 다 자결을 선택하고 왜 독립투사가 되었을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면서 자귀를 받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끌었길래 이들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이상설에 대해서 당시에 나왔던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율곡 이이랑 비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20살 때부터 성균관 교수였고 27살 때 성균관 관장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총장입니다. 더 이상 학문을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문명이 발달할 거라고 신문에서 기사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자신도 울분을 못 이겨서 황제한테 죽으라고 상소를 올리고 자결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헤이그 특사 중 첫 번째 특사인 이상설이었습니다. 이상설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곳에 있어봤자 관직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관 자리를 그대로 다 내려놓고 만주 용정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함께 과거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셀 모임이에요. 그 셀 모임 때 만났던
성도들과 함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친구들과 만주 용종으로 넘어가서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액 이상설이 개인 사비로 학교를 운영해서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상설은 조선의 마지막 과거 급제자였고 조선의 마지막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수학과 다양한 학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이상설이 어떻게 헤이그 특사가 되었을까? 이상설은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대문 쪽에 있는 상동교회라는 곳이었어요. 당시 상동교회는 한 명의 뜨거운 청년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의 이름은 전덕기입니다. 전덕기. 어쩌면 조금은 이름이 익숙한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그 전덕기 전도사는 도끼를 들고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경운궁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요, 일종의 조선의 신문고 같은 민원이 있었어요. 유림이나 선비들이 도끼를 들고 왕 앞에 찾아가서 상소를 올리고 이 내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 도끼로 죽이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전도사가 도끼를 들고 왕한테 찾아가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을사늑약 체결을 저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상설도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근데 이미 거리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마주하는 어떻게 보면 백정, 기생, 노비, 다양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안수기도를 해줬던 사람이고 그들을 심리 상담을 해줬던 사람이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굉장히 양반들하고도 싸움이 많이 일어났던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인품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 조선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자서전에 한 번씩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전덕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인품이 훌륭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너무나 연설을 잘해서 이 서울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목사다라고 유명한 선교사들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이화여대를 만드신 스크랜턴 여사의 아들이었던 스크랜턴 선교사의 자서전에도 나오고 그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사역했던 노블 선교사의 자서전에도 이 전덕기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덕기 목사가 그 당시에 운영했던 이 상동 예배당이라고 하는 상동 교회가 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왜 이곳에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이 헤이그 특사랑은 무슨 상관이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도자의 책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근대의 물결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법관 양성소라는 게 생겨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법연수원 같은 겁니다. 그 사법연수원에서 1기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 1기 졸업생의 이름이 이준입니다. 이준, 헤이그 특사 중 두 번째 인물입니다. 조선 최초의 검사이고 지금 서울대 로스쿨에 가면 앞에 이준 열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준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헤이그 특사가 되었을까? 제가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 말을 넣을까 말까.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을사오적 같은 그런 매국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이준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강사라든지 이제 박사분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어떤 그 독립유공자 그런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는 이 이준 열사를 굉장히 신격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이준 열사의 실수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실수고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내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 했는지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준 열사가 더 존경스럽고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 열사는요, 독립협회라든지 만민공동회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백정도 인간으로서의 연설할 기회를 줘야 된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1800년대 후반때부터, 이미 검사 시절부터 사람들 저작거리에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해가지고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던 시민활동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부터 자유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같은 개념을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에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준을 미워하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은 누구냐? 다 탐관오리였고요, 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나쁜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이준은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준이 어떻게 했냐? 선배들을 기소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선시대잖아요. 하극상으로 유배형이 떨어져요. 지금 같으면 뭐 믿기지 않겠지만 이준 열사가 계속 징역형을 살거든요. 그 징역형은 전부 다 자기 상사를 고발해서 그래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탐관오리를 고발했다는 죄로 유배형이 떨어졌던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준의 고향은 어디냐면 함경도 북청입니다. 함경도 북청에서는 수시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마을에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온갖 나쁜 짓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여자들을 희롱하기도 하고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해도 중앙에서는 이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러시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준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하면서 우리가 청나라 중국으로부터의 사대를 끊어야 된다,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위에 러시아죠, 왼쪽에 중국이죠, 오른쪽에 일본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릴 적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국으로부터는 독립해야 돼요. 남은 거 어디죠? 이제 일본밖에 없죠. 근데 그때 이준에게 약간 멘토 같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1천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또 이준의 멘토였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유배형이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배들하고 법적으로 싸우다가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기보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잠깐 뭐 신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와세다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준은 그 선배들의 도움으로 일본에 가서 유학을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너무나 근대화가 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조선을 능가하고 있고 앞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몇십 년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준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술들을 조선에 적용하면 조선이 정말 많이 발전하겠구나. 그게 제가 말하는 친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그거와 말 그대로 일본의 근대 문명이 너무 발달한 것을 보고 애국자가 그거를 보고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가져와서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준 열사가 뭐 이완용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나의 삶에서 일본을 유학하게 되었고 러시아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제 친일이라는 얘기까지는 보통 안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1902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서 일본하고 러시아랑 붙습니다. 근데 그때 이준이 어느 정도 행동을 하냐면요, 러일 전쟁에서 부상당한 일본의 병사를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의연금을 걷어서 일본 군 그 병사를 치료해주고 수술비를 대주고 그런 단체를 운영했었어요, 이준 열사가. 그랬기 때문에 을사늑약,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이준은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그 전까지는 일본은 우리의 우호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고
일본으로부터 우리 조선이 많이 발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중적인 어떤 면이 있었고, 오랜 시간부터 역사적으로 쌓여왔던 일본의 전략과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조금 더 쉬운 선택지가 많았을 때로 늘 올곧은 선택을 해가지고 유배형을 당했던 이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근데 그 이준의 눈에 실제로 이제 역사에 나옵니다. 도끼를 들고 웬 전도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은 그때까지만 해도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준이 상동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상동교회 지하 예배당의 청년부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청년 신채호, 청년 김구, 청년 안창호, 청년 이승만, 청년 이회영, 청년 정순만, 박용만, 이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이 사진 속에 담지 못한 분들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제가 봤던 어떤 동아리나 모임 중에서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위대한 모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청년의 때에 내가 교회를 갔는데 그 청년 부부임에 저들이 함께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준은 이제 이상설을 알아봤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실수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국제정세에 밝았던 이승만과 당시 대학자였던 우리 이상설과 뜨거웠던 청년이었던 김구와 그때 김구는 그 당시 기록이 나옵니다. 전덕기 목사 관련된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 당시 청년 김구는 가서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하면서 완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굉장히 지적으로 이야기했던 또 수많은 어떤 신채호부터 이승만 박사 막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준이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혹자는 누군가 그럽니다. 과연 저들이 저 청년의 때에 저곳에 어떻게 모일 수 있었으며, 저들이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는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었을까? 저 청년들을 이끌었던 리더는 누구였길래? 전덕기 목사였습니다. 그 전덕기라는 목사가 가장 오른쪽 아래에 계신 저 사진 속에 있는 분은 1913년에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전 목사님이 해방 때까지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김구랑 이승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많이 합니다. 실제로 청년의 때에 저들을 하나로 모아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게 했던, 민족혼을 불어넣었던 지도자는 전덕기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전덕기 목사가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혹시 글자가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저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이 김구 선생님하고 임시정부 요원들입니다. 저분들이 전덕기 목사님 추도 행렬입니다. 저 이제 광복 이후예요. 근데 그때 저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이고, 왼쪽에 스크랜턴 목사님의 자서전에 실제 나오는 말입니다.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장사꾼들, 마음에 빚을 진 자들 다 찾아와서 울면서 장례를 함께 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의 이 영성과 그때 그 민족혼이 청년 시절에 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이 상동 청년회라는 곳에 불을 지폈고, 또 실제로 혹시 여러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의열단으로 활동했던 분 중에 김상옥 의사라고 있어요. 그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영화 암살에도 나왔었고, 1대 200으로 이제 싸웠던, 그분도 상동 청년회에 있던 분이에요. 정말 뜨거웠던 청년들이 저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서 무술을 또 가르치게 됐어요. 아니 그거는 오늘 주제랑 좀 관련이 없고, 어쨌든 저 상동 청년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 청년부 모임은 아니었다.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역사와 국제 정치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이준 열사와 관련돼서 왜 두 번째 이제 특사로 선발이 되게 되었냐면, 당시에 이 조선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고종 광우 황제와 가까웠던 선교사 중에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계세요.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외국인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 명의 인물을 꼭 기억해야 된다면 저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길 정말로 바라요. 이분은 1888년 조선에 처음 와서 제중원에서 조선 최초의 의사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던 분이고요. 다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다시 한국에 오신 뒤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부터 지금의 북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짓는 일을 앞장서시다가 나중에는 배제학당에서 주시경, 이승만 등을 가르치면서 그쪽에서 감리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냐면 YMCA라는 단체를 처음으로 만든 초대 회장이기도 하면서 영어와 한글로 된 사전을 처음으로 편찬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국제 타임즈부터 이런 곳에 기자 신분으로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연재를 했던 연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외국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헤이그 특사를 얘기할 때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숨겨진 특사로 헐버트 선교사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헐버트 선교사도 특사의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헤이그 특사 3명이 아니라 그 헐버트라는 사람이 헤이그 특사로서 국제사회에 지금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요주의 인물로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헐버트 선교사를 특사로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몰색해야 되죠.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준이고 왜 하필 이상설인가? 그리고 왜 하필 이휘종인가? 이상설이 제가 누구라고 했죠? 이상설은 교육자입니다. 대학자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사늑약의 증인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회의는 국제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외교관들과 수장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그곳에 가서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국제법이 불법이란 것을 거기 가서 증명하고 연설하기 위해서 가려는 거예요, 이 특사들이. 그러면 조건이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하고 법조인이 필요하고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이준,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죠. 법조인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던 지식인입니다. 내가 일본한테 속아서 일본을 도왔다고 느꼈던, 내가 어떻게든 이 부끄러움을 만회하고 싶었던 뜨거운 검사입니다. 자신의 정의와 신념을 위해서 정말 사형 선고를 여러 번 당하면서까지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를 고발하고 기소했던 검사입니다. 가장 정의롭다고도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자청합니다. 내가 헤이그 특사로 가겠다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말립니다. 너 이거 가면 죽는다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괜찮다고. 내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준의 나이가 49입니다. 적어 보이나요? 당시 평균 연령이 31이었습니다. 31. 31살, 32살이면 평균적으로 그때 다 사망했습니다. 한 번 다치면 죽었거든요. 그때 약 50 정도 되는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70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이준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내가 검사로 가겠다고. 국제법이니까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상설은 증인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둘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선택되는 과정에서요, 전덕희 목사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덕기 목사의 집안 사람이 고종 황제와 관련된 또 후궁이고 또 당시에 일을 했던 직원들이 거기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 상동 청년회에 있었던 우당 이회영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전덕기 목사와 우당 이회영과 헐버트 선교사와 김상궁이라고 하는 이 전덕기 목사의 집안 사람이 고종 황제와 넷이서 이 헤이그 특사라는 프로젝트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 ing문사라는 마치 그 당시에 CIA 국정원 같은 곳을 통해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불을 비추거나 특수한 용액을 뿌리면 글자가 보이는 비밀 신임장을 만들어요. 그것을 전달받고 이준이 이제 떠나게 되고 우당 이회영은 그걸 직접 들고 만주 용정으로 가서 이상설에게 전달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결을 시도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만주 용정에 가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있는 그 이상설이 왜 갑자기 황제가 헤이그에 가서 너 죽으란다 라는 명령서를 줬는데 왜 그걸 갈까요? 왜 이주는 그냥 자기도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유배를 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청에서 내가 죽으러 가겠다고, 헤이그에 내가 특사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러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고, 네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냐고 그러고,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인 남편이냐고 하고 다들 욕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선택했어요. 이주는 대한제국의 최초의 검사였고 이상설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대학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동료와 동지와 선배들은 아까 봤었던, 처음에 봤던 서로 다른 길, 다 자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살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가 어떤 가정교육을 받는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지, 어떤 멘토를 만나는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들은 조사하면 조사해 볼수록 그들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죽으러 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덜 비참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죽으러 가야 된다. 그들은 기쁘게 자청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떠날 때 남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나중에 또 발견이 되었는데, 저 시를 보면 이준이 아내한테 한 이틀 정도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올게 하고 쓴 시예요. 그리고 헤이그로 갔고 결국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왜 이틀이라고 했냐면, 혹시라도 아내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아내한테까지도 속였어요. 내가 이틀 정도 잠깐 부산에 친구 만나고 올게요 하고는 아무런 경비도 들지 않고 정말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부산항을 가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게 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역사학계에서 미스테리가 하나 일어납니다. 날짜를 보시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연해주죠.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럼 빨리 가서 뭔가 자기들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출발을 해요. 저 부분이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미스테리였어요. 왜 한 달 동안 뭐 한 거야? 바빠 죽겠는데, 회의 시작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뒤늦게 밝혀졌어요. 고려인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무런 경비를 들지 않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독립자금 막 몇십억을 들고 막 부산행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걸릴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헌병한테 바로 걸릴 거야. 너 지금 이 돈 어디다 쓰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안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갔습니다. 근데 저기서 중간 연락책을 만나기로 했었어요. 황제가
준 자금으로 저기서 경비를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열차를 타고 가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고종 황제의 내탕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주기로 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 돈을 지금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수치예요. 근데 그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서 이준과 이상설이 만나서 뭘 했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이민했던 그 고려인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노동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2주 정도 농사를 짓고 나자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 신안촌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당시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조선이 망해갈 때 나라의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보면 무게를 지고 검사와 교수가 마치 대사의 자격으로 떠나는데 열차를 탈 돈이 없어서 현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요. 그게 한 10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최근의 역사학에서도 이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1907년 6월 며칠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의 헤이그 특사가 러시아를 거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고 만국평화회의장에 도착했으나 결국 이들의 특사는 임무에 실패했다. 끝이에요. 교과서의 한 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돼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정말 그 안에 숨겨진 드라마가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많은 가치와 의미가 여기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갑니다. 그곳에는 대한제국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외교관이었던 이범진과 그의 아들인 이휘종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이휘종인데요. 당시 이휘종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살입니다. 20살. 세 번째 특사 이휘종. 사진을 보십시오. 애띄어 보이죠? 왼쪽에 앉아있는 분이 이범진 외교관이고요. 오른쪽에 서 있는 게 이휘종입니다. 헤이그 특사로 떠났을 때의 사진은 가운데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사망하기 얼마 전에 이제 군인으로서 독립군으로 싸우다가 사망 전에 찍혀 있던 사진이고요. 저 애띤 청년이 당시에 러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를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학교를 다 나와서 이휘종은 거의 교포였어요. 조국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완전 갓난아기 때부터 이범진 공사를 따라서 전 세계를 다녔기 때문에 거의 교포였어요.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외교관으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조국을 바라보니 수많은 무슨 김씨, 무슨 윤씨, 무슨 이씨 이런 어떤 귀족 가문들이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와 수탈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우리 조선이 대한제국이 망하는 건 저 지도자들 때문이다. 조국이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봐라, 가장 똑똑하고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온 저 사람들,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지 않냐. 그들이 을사오적이 돼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 조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국제 결혼까지 했어요. 이휘종은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러시아 귀족 부인이 이제 아내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포죠. 그리고 매우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면서 이휘종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매일 사교 파티에 가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허무함을 즐기고 있었어요. 시를 쓰고요, 파티장에 가고 그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휘종에게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이준과 이상설이 찾아온 겁니다. 그 이준과 이상설을 만났을 때 이휘종은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진짜 이런 어른도 있구나. 아, 이런 진짜 양반도 있구나. 내가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어른도 조선에 있었구나.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휘종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상설, 이준 어른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겠다. 당시 유일하게 4개 국어에 능통했거든요, 이휘종이. 불어로 연설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내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통역관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분이 외교관이니 국제 무대에서 그 기구에서 말을 하는 데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휘종은 먼 왕족이었어요. 세종대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먼 왕족이어서 당시 러시아에서 이휘종을 뭐라 불렀냐면 리틀 프린스 리라 그랬어요. 어린 왕자라 불렀어요. 그래서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곳에는 수많은 기자들도 모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럼 이렇게 하자. 망해가는 국가의 왕자가 그 국가를 살려보고자 자신의 호위 어떤 대신들을 데리고 이곳에 찾아왔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특사가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도착했는데 다 삐까번쩍한 건물들만 있어서 돈도 없고 너무나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계속 주변을 이제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이나타운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익숙한 거죠. 한자니까. 그 근처에 싸구려 모텔 중에 드용이라고 하는 가장 사진 오른쪽에 있는 그 당시 사진입니다. 드용 호텔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제 3층짜리였고 작은 허름한 약간 여인숙 같은 곳이었어요. 한 국가의 대사들이 머무르는 호텔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저곳에 이제 헤이그 특사들이 머물렀는데 이들은 머물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태극기를 개양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드디어 왔고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의 특사의 임무를 수행하겠다. 그리고 그때 만구평화회의장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제 몸싸움이 일어났었고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열었을 때 안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국제기구의 강대국들은 약간 경멸하는 눈빛으로 뒤를 쳐다보면서 저 소란스러운 애들은 뭐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준과 이상설과 이휘종은 뒤로 끌려나가는 거죠. 그들이 봤던 모습은 계속해서 저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그 사이에서 3명이서 이렇게 그냥 처량하게 서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이 계속 연속이었어요.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회의장이 끝날 때까지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면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문서를 나눠주면서 마치 호객행위를 하듯이 자기들이 준비해온 이 부당함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 문서들, 번역해온 문서들을 계속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요. 그리고 이들을 눈여겨봤던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윌리엄 스테드라고 하는 영국 기자입니다. 제가 이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과연 이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칼빈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이제 신학대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저술을 쓰셨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분은 네덜란드의 전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대통령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당시에, 헤이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고, 왜 카이퍼라는 사람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조중동 같은 신문사도 심지어 갖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근데 그 신문사가 저 헤이그 특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헤이그 특사들이 왔을 때 일본의 편에 섰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준 열사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위대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이 망하는 건 당연하다. 조선은 망해야 한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은 하나님을 안 믿지 않냐? 무당을 믿고 그런 무속인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헤이그 특사가 갔을 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죠.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윌리엄 스테드라고 했던 기자는 이 앞에서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그 헤이그 특사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너희들 여기 왜 온 거냐? 니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때 이 헤이그 특사들이 윌리엄 스테드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헤이그 특사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주변에 있는 삐까뻔쩍해 보이는 호텔들에 무조건 다 찾아가는 겁니다. 왜? 거기는 강대국의 대사들이 있겠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준비해온 번역문과 호소문을 로비에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만구평화회의장 앞에 그 리더 자리라고 하는 곳이 아까 전에 이 사진 속 있죠. 여기가 리더 자리라는 곳이에요. 저 건물의 이름입니다. 이 만구평화회의장이 저 리더잘 회의장을 만구평화회의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리더잘 회의장이고 우리가 그냥 역사에서 배울 때는 만구평화회의장이라 부릅니다. 저 리더잘 회의장 앞에서 또 계속 이제 서 있자 윌리엄 스테드가 다시 한번 길거리 인터뷰를 합니다. 그 길거리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윌리엄 스테드입니다. 여기서 뭘 하십니까? 왜 딱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임의 평온을 깨뜨리십니까? 나는 헤이그에 있다고 하는 법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신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대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약들을 체결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대표들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 군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05년 을사조약은 조약이 아니겠군요. 그것은 우리 황제 폐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한제국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관과 체결한 협약이니까요. 대한제국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조약은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이며 아무 가치도 없는 서류로 인해 대한제국이 이번 회의에서 제외됐단 말입니다. 당신은 일본이 강대국임을 잊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당신들의 정의는 거칠에 불과할 뿐이며 기독교 신앙은 위선일 뿐입니다. 왜 한국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약자이기 때문입니까? 이곳에서 정의와 법과 권리에 대해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차라리 솔직하게 총칼이 당신들의 유일한 법전이며 강대국들은 어떤 이유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스테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신문 1면으로 기사를 낸 것이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신문입니다. 저 신문이 나갔을 때 조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신이 보낸 게 맞냐?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토는 정말 뛰어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황제가 보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합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됩니다. 황제가 서로 간에 맺었던 조약을 깼으니 일본군으로 그대로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럼 다른 선택지는 뭘까요? 나는 이들을 내가 보낸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황제 사칭죄, 직결 처형이 떨어집니다. 결국 고종 황제의 기록에 보면 실록에 고종 황제는 나는 헤이그 특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고 이 세 명은 나의 허락 없이 가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토는 그것을 문서로 증빙을 받아서 네덜란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국제기구의 수장들에게 다 보냅니다. 헤이그 특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국제 사기꾼 취급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정도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전쟁이었습니다. 이토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들이 도착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이미 전보가 들어가서 외무성 자료에 보면 이토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렸죠. 기다렸습니다. 명분을 만들려고. 기사가 나가자마자 고종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자기들이 먼저 헤이그 특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네덜란드에 갑자기 그 헤이그 특사를 핍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일본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뭔가 미개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사적으로 보이려고 냅둬라. 헤이그 특사가 뭘 해도 가만히 있어라 라고 실제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토가. 그리고 저 사건이 터지자마자, 기사가 나자마자 고종을 찾아가서 증빙 문서를 받아내서 국제회의에 뿌려버렸습니다. 치밀하죠. 이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외교의 천재라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선 영웅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헤이그 특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람들한테 문전박대를 당해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 리더절 회의장 앞에서 이제는 1인 시위도 하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스테드라는 기자가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한번 열어줄 테니 그러면 거기서 한번 니들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다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그때 이휘종이 생각한 것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서 흔쾌히 그 기자회견에서 자기들이 연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휘종이 연설을 하는데 되게 많은 부분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를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이휘종이 말했던 내용은 정말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줍니다. 자신의 국가의 문제를 먼저 비판합니다. 황제와 지도자들의 무능과 책임 회피와 수탈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문제다, 지도자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을 우리의 친구라고 믿었었다. 근데 러일 전쟁 이후부터 일본이 이렇게 변하더니만 이렇게 야금야금 수많은 조약들과 밀약으로 인해서 조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노동이 무너지고 있고, 관리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포섭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였던 외교권이 강제로 황제의 동의 없이 박탈됐다.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진짜 어른들, 진짜 애국자들, 충신들이 다 자결을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당시 헤이그에 유럽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이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 여사입니다. 1905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헤이그가 1907년도에 있던 사건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이 폰 주트너 여사가 이휘종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것도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각국에서 나왔던 기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이야기를 각 나라의 신문에 일면으로, 속보로 다 보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바로 스테드하고 폰 주트너 여사도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휘종의 이 연설이 미국 인디펜던트지에 영어로 전문이 게재가 되었고, 수많은 잡지에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드용 호텔로 의문의 전보가 하나 옵니다. 이휘종은 러시아 귀족 아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임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전보가 뭐라고 왔냐면, 아내가 위독하니 빨리 와봐라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때가 지금 이준, 이상설, 이휘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상태였어요.
앞에서 주구장창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보고 전단지 다 나눠주기도 해보고 숙소에 무작정 찾아도 가보고 1인 연설도 해보고 기자회견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였어요. 그때 딱 저 전보가 온 거예요. 타이밍이.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아내가 또 임신해서 지금 위독하다고 하는데 안 가볼 수도 없는 그 애매한 상황에서 이준과 이상설이 보내줍니다. 괜찮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한 상태다. 이거 잠깐 며칠이다. 갔다 와라. 그래서 이휘종이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베를린을 거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착을 했는데 이때 갑자기 이준이 사망합니다. 헤이그 특사의 귀와 입이 돼주던 이휘종이 사라졌을 때 갑자기 이준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에 있는 신문사에서는 이준이 독살당했다, 살해당했다 라는 수많은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기사 때문에 조선에 있는 청년들이 또 의병이 되어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휘종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막상 가보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멀쩡한 겁니다. 아내가 멀쩡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는 나는 그런 전보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생각해야게 되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휘종은 정말 벼락 맞은 기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준 열사의 방에서 유서가 있는데 그 유서 옆에 저 그림이 있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었던 그 회의장을 이준이 혼자 방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게 유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못 들어갔습니다. 끝내. 유서 옆에 있던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이제 이휘종이 보면서 이제 이준 검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죠. 종기가 있어서 물론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휘종이 이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종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너희가 죽인 거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곳에 뭐하러 온 사람들이냐? 너희 평화를 위해서 왔다며. 너희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이휘종이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이때 헐버트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윌리엄 스테드라는 기자가 쓰던 그 신문에 일면에 예수님의 사파가 딱 실려버립니다. 만국평화장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조선의 특사를 나타내면서 허락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라고 이준의 죽은 감회장 당일에 저 사파가 딱 뜹니다.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가 도착을 하는데 이제 공동묘지예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 공동묘지를 단 2명이서 이제 장례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에는 나오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당시 1907년도 뉴코란트 신문을 뒤지다가 겨우겨우 찾은 내용인데 비 오는 날 2명의 조선인이 이준 열사의 장례를 진행했고 한 명은 놀랍게도 그들이 머물렀던 드용 호텔의 사장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호텔의 사장이 장례식장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땅에 엎어져서 슬피 우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뉴코란트 신문에 마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긴 것처럼 통곡하고 있었다. 그게 이상설입니다. 1905년도에 을사늑약 때 자결하려고 울부짖었던 이상설, 교회에서 만났던 이준,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던 그 이준에게 괜찮다면서 같이 헤이그 특사로 가자고 했던 그 이상설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준이 죽었잖아요. 저 그림을 그리고 이상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버트 선교사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휘종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너희가 죽인 거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헐버트 선교사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헤이그 특사가 말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해주는 연설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헤이그 특사들이 국제 사기꾼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였구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하는 다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헐버트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당시 신학대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 현지에서 나와 있던 그 당시 문서를 번역해서 찾아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20분 동안 헐버트 목사와 카이퍼 목사님의 면담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면담은 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헐버트 선교사가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지 20년이다. 내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선교사다. 너가 뭘 아냐? 조선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망한다고 했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너는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의 총리가 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는 앞장섰던 목회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민족의 울부짖음을 너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냐? 얼마나 많은 미국에서 온,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저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으며, 내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선교사다, 감리교에서 온. 근데 조선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네가 무시했던 저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에서 전덕기라는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던 감리교인이야. 이상설도 마찬가지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네 시간 동안 대화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를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운영하던 그 신문사에서 그 전과 180도 바뀐 논조로 일본을 비판하고 헤이그 특사들에 대해서 위대한 애국자라고 기사를 씁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목사가 4시간 동안 그때부터 계속 저런 기사가 나갑니다. 신문 1면마다 일본이 어떤 나라였고, 이 한국의 애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준의 사망 관련된 보도에서 바로 다음날 이렇게 썼습니다. 동정심에 산 친구들도 오늘 아침 작은 장례 행렬을 따르지 못한 채 한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이준 씨가 마지막 안식처로서 이 공동묘지 여정을 받아들였다. 이상설 전 차관과 호텔 주인, 그들이 민소를 따라갔다. 계속 이런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조선에서는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대가 서울로 집결을 하고 군대가 강제로 해산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브람 카이퍼 목사님의 신문에 드디어 이 헤이그 특사 3명의 사진이 올라와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사가 끝납니다. 총 7번의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치 이 아브람 카이퍼의 어떻게 보면 뭐 반대를 하는 것처럼 이 조선에서 궐석 재판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궐석 재판이 뭐냐면요,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을 궐석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망한 이준 열사한테 종신징역형을 내렸고 이상설 차관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요, 20살 이휘종에게도 종신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제국에서 마지막으로 군대가 해산당하면서 이 헤이그 특사가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고 이준 열사가 죽었다는 소식에 누군가가 트리거만 당기면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그때 정미칠조약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을사늑약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직책입니다. 농림수산부 산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헤이그 특사와 헐버트 선교사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또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헤이그 특사들은 결국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회의가 끝나자 이들은 미국으로 가겠다면서 영국을 거쳐 또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얘기하면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고 로이터 통신하고도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휘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살해당하더라도 너희는 아무 신경을 쓰지 말고 너희들은 특명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저 이야기가 저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산령이 발표되고 시민들이 봉기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대량 입원했다. 저때 저 군인들을 치료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간호사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은 남성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신체를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간호사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면서 먼저 그냥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간호사들이 나중에 다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이때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대한제국군 군대 해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당시 이제 박승환이라고 하는 대장 중 한 명은 끝까지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현장에서 권총으로 자결합니다. 그리고 그 자결하는 모습이 실제로 초상화가 기록되었는데, 저 초상화가 기록되면서 당시 대한제국군 군인들이 대장이 총으로 자결하는 것을 보고 그때 남긴 유언도 있습니다. 저때 박승환 대장이 남겼던 그 유언입니다. 저 유언을 남기면서 권총으로 자결을 했고, 그때 대한제국의 그 해상 군인들이 이제 그냥 순응하지 않고 저항을 하고 싸웠던 겁니다. 그것이 남대문 전투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이고요. 그 남대문 전투에서 싸워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다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박승환 이제 대장의 자결 보도가 여러 신문사에 계속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준 열사를 부산까지 안전하게 호위했던 호위무사가 있었습니다. 그 호위무사도 이때 해산됐던 군인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의진을 만들어서 의병장으로 싸우다가 2년 뒤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순국하셨고요. 이 기록을 좀 힘들게 찾았습니다. 당시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과 이휘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입국했던 그때 입국 심사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 이상설, 나이 39세, 국적 코리아, 직업 황제 특사, 키 5피트 9인치, 목적지 워싱턴 DC. 저걸 발견했을 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 진짜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연설들을 계속합니다.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국제 정치와 있었던 어떤 이런 야욕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지금 작금의 현실을 관철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설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검사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다라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궐석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갈 조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하고 함께 농사를 지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연해주예요. 그곳에 가니 이미 동의회라고 하는 의병 조직이 만들어져서 의병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 입장에서 헤이그 특사가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겁니다. 전국 팔도에서 청년들이 그곳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한 명의 청년, 그 사람이 안중근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이상설과 이휘종이 동의회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한 청년이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안중근이라는 청년이라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실제 안중근 이사가 신문 받을 때, 나중에 하얼빈 의거 이후에 신문 받을 때 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이상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헐버트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안중근 이사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동 청년회에서 이준 열사와 이상설을 추천했고, 실제 만주 용정에서 학교 교사로 살고 있는 이상설을 찾아가서 특사를 추천해서 보냈던 사람이 우당 이회영이었고, 이준 열사를 또 추천해서 데려갔던 것도 우당 이회영이었어요. 근데 우당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당시의 사회적 직급으로는 거의 장차관급의 인물인데 재산은 거의 재벌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교회에서 내가 만났던 우리 그 친구 이상설하고는 또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내가 조언을 해줬는데 내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내가 추천했던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는 현장에서 순국했고, 내가 추천해줬던 이 프로젝트 때문에 황제는 폐위됐고, 이 나라의 군대는 해산됐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내 동지와 친구와 황제가 다 저렇게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돈으로 뭐합니까? 이 직위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금매로 처분합니다. 당시 200억, 현재 가치로 2조 원입니다. 그거를 금매로 처분해서 만주로 넘어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듭니다. 그 신흥무관학교는 전액 다 무상이었고요. 6명의 형제 중 4명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사망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영양실조로 아사합니다. 2조 원을 갖고 있던 부자들이 영양실조로 아사했다고요.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당 이회영 선생이 이런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옛날에는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봤는데 이 말 하나에서 그냥 다 끝나더라고요.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이것이 선생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당 이회영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러 갔던 1910년도에 이휘종의 아버지였던 이범진은 자결합니다. 전 재산을 1만 루블이라고 하는 당시 러시아의 그 화폐를 그 동의회 헤이그 특사가 합친 그 러시아 연해주의 그 의병들에게 1만 루블을 다 보내는데, 이 보낸 돈에 자신의 노후 대비 비상금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범진이 사실 총영사거든요. 그 총영사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굶어 죽게 생기자 러시아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러시아 총영사관에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 갔을 때 100년 만에 공개된 극비 문서가 나왔어요. 그 극비 문서에 뭐라 써 있냐면 이위종과 이범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러 갔었어요. 근데 방송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문서에만 저는 완전히 홀딱 빠졌는데 거기 뭐라 써 있냐면 이범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콜라이 2세 황제한테 생활비로 한 달에 몇 루블씩만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게 총영사가 러시아에서 그 나라 왕에게 부탁한 편지였어요. 근데 답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범진은 대한제국의 애국자니 일본에게 들키지 말고 몰래 한 달에 몇 루블씩 보내줘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총영사는 버티고 버티다가 자신의 전 재산은 아들하고 이상설, 그 안중근 그들이 있던 그 의병에 다 보내놓고 버티다가 결국 1910년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자 이범진은 이제 이런 유서를 쓰고 황제 폐하한테 자결하겠다라는 편지를 쓰고 사망합니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을 때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초치 명령이 일본에서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돌아갔지만 유일하게 딱 한 명 돌아가지 않았던 그 이범진이 자결하면서 썼던 유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났고 이위종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러시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합니다. 이때 이위종의 나이가 23살입니다. 대체 이 청년의 견뎌야 되는 그 삶의 무게는 그때 어땠을까요? 20살의 나이에 이준과 이상설 같은 어른을 만나고 23살까지 같이 의병 활동을 하면서 안중근 같은 청년들을 키워내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자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바친 뒤에 자결을 했을 때 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던 이위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위종이 곧바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을까요? 그리고 이위종은 죽을 때까지 이제 러시아에서 장교로 일본군하고 전투하다가 현장에서 순국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왼쪽 위에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던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당시 이위종의 손녀분이었고 왼쪽에 계신 어르신이 손녀분이고 오른쪽이 증손녀분입니다. 저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에 나오지 않는 집안에 내려오는 구술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자료들이 하나하나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어떤 선택이 있고 어떤 젊음이 있고 어떤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도자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이그 특사가요 그 안에 담겨있는 참 많은 잊혀진 영웅들, 순교자,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이었고 심지어 같은 교회의 청년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밝혀진 연구 논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되게 미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하나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안중근 의사, 우당 이회영, 신흥부관학교, 헤이그 특사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복음과 관련된 기독교 복음의 어떤 그 미랄과 씨앗들과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다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알려지고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헤이그 특사가 1907년도에 이준, 법조인, 이상설, 교육자, 이휘종, 외교관 100년이 딱 안 됐을 무렵에 법조인 권옥원 선생님, 교육자 송상원 선생님,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다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헤이그 특사가 문전박대 당했던 그 리더자 회의장 앞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병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신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를 교과서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헤이그 특사는 실패했습니까? 이들의 정신이 무너졌습니까? 아브람 카이퍼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조선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가장 복음과 부흥이 뜨겁게 일어난 나라가 되었고요, 전 세계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문전박대 받았던 그 나라에서 100년 만에 정확히 그 헤이그 특사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독립 정신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토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맞죠? 우린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면류관이 우리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헤이그 특사, 좁은 길을 갔던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토대고 우리가 그분들의 면류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토대가 흔들리면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국민이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과 매국의 역사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